보신 것처럼 오늘 통계청이 8월 고용 동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취업자 증가폭, 고용률, 실업률, 각종 경제 지표가 모두 악화가 됐는데요. 특히 취업자 증가폭은 2달 연속 10,000명을 밑돌았습니다. 고용 상황 도대체 왜 개선이 안 될까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송수영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경제 이슈를 다루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많은 통계 자료를 접하게 되는데 네. 이 성과를 이제 구분짓는 것도 아무래도 뭐 통계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이제 8월 일자리 성적표 나왔는데 교수님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뉴스 보도에 보니까 이제 3,000명 증가밖에 안 됐다 그래서 심각하다. 네. 지난 7월 달에 이어서 5,000명 증가에 그쳤고. 근데 요 통계 자료는 이제 같은 전년도 동기 대비해 가지고 그 명수가 취업자 수가 늘어난 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봤을 때 그 명수 자체로 봤을 때는 분명히 작기는 하고, 그러면 이것이 추세가 지금 7월 달, 8월 달 뭐 이럴 때는 어차피 그 휴가철이고 또 비수기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취업자 수가 그때는 뭐 획기적으로 늘어나거나 이런 경우는 원래 적습니다. 네. 이 제조업의 그 사이클을 보더라도 연말이나 이런 때 훨씬 더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정부에서 고용 대책으로 이제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당연히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나오는 이런 통계 자료는 결국 2년 전, 3년 전에 있었던 그 정부에서 충분한 그 돈을 투입을 안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세입이 세출보다 더 많았던 경우, 그런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세입이 세출보다 그동안 지난 2, 3년 동안 많았다. 그래서 그 효과가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다. 네, 전 정부에서 그렇다는 뜻입니다. 네,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 8월 고용 동향을 많이들 지켜봤거든요. 이제 네. 통계청장 교체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발표되는 고용 지표였고, 특히 이제 7월에 고용 참사라고 뭐 일컬어지기도 네. 했는데 이게 뭐 일시적인 것이었냐, 아니면 뭐 요즘 이제 기조적으로 일자리 악화가 이어지는 거냐, 뭐 이거를 사람들이 가늠해 보려고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교수님은 그거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네, 일단 그 통계청장이 일자리를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통계청장이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은 전혀 그렇죠.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다음에 그 지금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 그 효과가 단순히 지금 현재 그 금방 어떤 돈을 썼기 때문에 취업률이 높아진다, 숫자가 높아진다.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것 자체로서도 좀 어떻게 보면 좀 주의 깊게 위험하지 않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한 달 동안 취업 공장 가짜로 만들어서 취업을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해고하면은 의미 없지 않습니까? 네, 없죠.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 트렌드가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이 미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에 상당히 타격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도 사실 트럼프 정부 이전부터 소위 말해서 경제 성장률과 그 부채율이 너무 높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로 경제 성장을 좀 이렇게 낮추고 그거를 삼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꿨는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보호무역 정책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게 더 뭐 설상가상이 된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그 특히 최근에 나오는 어떤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수가 늘어나는 것이 숫자가 작다.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일비할 이유도 없고 네. 이게 숫자가 갑자기 다음 달에 한 뭐 10,000명으로 늘었다. 이래서 일희할 이유도 없습니다. 장기적인 트렌드를 보면서 네. 정부가 꾸준하게 그 재정 확대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간 이제 정부가 고용 분야에만 수십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도 했는데 네. 뭐 교수님 말씀대로 그 효과가 뭐 당장 이렇게 그렇죠.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또 이 최악의 고용 부진 사태, 이제 정부는 계속해서 정면 돌파하겠다, 기존의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를 하겠다는 그런 상황인데 이 방향은 맞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저는 이제 과거의 자료를 일단 한번 봤는데요. 네. 그 미국 같은 경우 어땠는지 보면 2008년 금융위기 발생하고 나서 2009년, 2010년도에 그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재정 확대 정책을 위해서 굉장히 큰 예산을 제출합니다. 근데 의회에서 공화당 측에서 야당이었죠, 그 당시에 굉장히 반대를 해가지고 이것이 잘 통과되기 무지무지하게 힘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800빌리언이니까는 우리 돈으로 어떻게 되나 정확히 모르겠네요. 8천억 달러 정도가 되나요? 네. 이 돈을 이제 결국 투입을 하기 시작해서 그 효과가 2, 3년 후인 2014년, 15년부터 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이 이슈 때문에 최근에 그 조셉 스티글리츠하고 레리 서머즈라는 두 경제학자가 굉장히 논쟁이 붙었습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 조셉 스티글리츠는 오바마 행정부가 그때 그 재정 확대 정책을 좀 더 크게 했었으면은 이 소위 말해서 이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걸 늦췄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더니 레리 서머즈가 발끈해가지고 뭐라 그랬는가 하면 그때 당시에 그 조셉 스티글리츠가 얘기한 것은 맞긴 하지만은 그 당시에 그 정치적 상황 때문에 발목이 잡혔고 실제로 그 당시에 조셉 스티글리츠도 예측하기에 6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 정도의 재정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근거 자료가 이제 있죠. 우리가 8천억 달러를 투입했는데 그것이 잘못한 게 아니고 제대로 한 거 아니냐. 그런 상태로 지금 논쟁이 붙어 있습니다. 결국 그거가 뭐 때문에 붙게 되는가 하면 미국 같은 경우 경제 하락이나 이것이 회복이 더디게 된 이유가 소위 말해서 그 우리가 그 세큘러 스태그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경제 침체, 경제 침체가 좀 장기화되는 거, 네. 뭐 인구 성장률 줄어들고 뭐 이러다 보니까 네. 생기는 거다. 이것 때문에 회복이 더뎠다는데 스티글리츠는 그게 아니다. 정부가 재정 확대 정책의 타이밍과 규모를 좀 놓쳤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레리 서머즈는 그렇지 않다. 그 규모와 그거를 타이밍 맞게 했다. 지금 그 얘기가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면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 사례에서 응용을 한 거나 아니면 이렇게 비추어 볼 수가 있는 걸까요?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재정 확대 정책을 유지해가지고요. 네. 적어도 대규모 투입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적어도 3, 4년 정도는 기다려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고용률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일희일비하고 이거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인 또 너무 낙관도 문제지만은 비관적인 보도를 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자기 예측에 의해서 저절로 경제가 침체되는 수도 있습니다. 왜냐? 이게 정말 고용률이 나빠지고 이거밖에 안 돼? 그래서 정말 나쁜가 보다.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소비를 하기보다 저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소위 말해서 유동성 함정에 빠져들기 쉽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재정 확대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그리고 그 수요 확대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수치를 저도 좀 아침에 봤는데요. 청년 실업률이 특히 한 10%에 도달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IMF 금융위기 외환위기 이후에 이제 가장 악화된 그런 수치라고 나왔는데 그 면에 있어서는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그래서 그 일반 고용 동향과 고령자 고용 동향과 그 청년 고용 동향을 어떻게 자료를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청년 고용 동향은 계속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는 상태고요. 고령자의 고용 동향은 오히려 상당히 괜찮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절대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오히려 고령자 55세에서 64세까지를 말합니다. 여기가 좀 늘어나고 뭐 안정적인 유지를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청년 실업률은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더 봐야 되겠지만 이 추세를 자체를 봤을 때는 청년들 입장에서 그 구직을 완전히 포기하기보다는 좀 더 나은 직장을 위해서 자꾸 연기를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생기지 않나. 그리고 지금 뭐 정부 정책이 이제 혁신 성장과 그다음에 그 수요 창출, 소득 증대, 소득 주도 성장을 이제 얘기하는데 혁신 성장은 이 고용을 창출하지 별로 못합니다. 혁신 성장은 그 기존에 있는 기업이나 여기에 그 비용 절감이나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해낼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그대로 고용 증가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AI나 챗봇이나 뭐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기계와 그다음에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혁신 성장은 그 효과를 보려면 훨씬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는 소득주도 성장의 기조, 재정 확대 정책과 소득주도 성장의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교수님이 소득주도 성장의 방향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이 고용 영향과 관련해서요.
이에 대해서는 좀 시각들이 다들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도 뭐 8월 고용 동향을 넣고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또 이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오는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영향을 미쳤다는 건 분석이 아니고 주장이라고 생각되고요. 예.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최근에 2017년도에 독일에서 2015년도에 최저임금을 9.5유로 정도로 올렸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000원 되겠죠. 13,000원 될 텐데 이렇게 올렸을 때 독일의 도시와 읍과 카운티라고 해당되나요? 이런 데서 어떤 인구 이동과 이런 것들이 생겼나, 취업률의 변동이 생겼냐, 이거를 쭉 조사한 페이퍼가 있습니다. 그걸 봤더니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주별로 했을 때 그 조사를 한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별로 미니멈 웨이지가, 그러니까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그거를 인상했다고 해서 취업률과 실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런데 오늘 나와요. 오전에 당장 이 고용 지표가 나온 다음에 김동연 부총리가 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을 더 하겠다고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 영향을 어느 정도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김동연 부총리의 의견인데요. 네. 근데 그거는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거가 많이 부족할 듯하고 어떤 정치적인 수사에 해당될 것 같고, 오히려 이거는 사람들의 믿음을 이렇게 최저임금은 당연히 이 정도 수준으로 줘야 되는 거, 이거 인식을 가지게 하는데 좀 방해가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네. 한편 이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이 고용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현재로서는 저희가 가장 그것이 잘 된 나라가 미국인데요. 그 자료를 보면 미국과 유럽에서 미국과 영국과 이런 데서 때 미국이 현재 잘 되는데 미국이 3년 정도, 4년 정도 걸렸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가장 최악인데요. 회복이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그 사이에 있을 터인데 네. 어느 정도 위치에 해당될지 그거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적어도 저는 3, 4년, 4, 5년 현 정부가 끝날 때쯤 됐을 때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길게 보시네요. 장 실장은 좀 올해 그렇습니다. 연말이 개선 시점이라고 콕 집었는데 그거는 이제 변곡점으로서 현재의 네. 트렌드가 쭉 그냥 감소하거나 아니면 횡보 걸음을 하다가 이제 소위 말해서 추세선에 있어서 조금씩 나아질 거다 하는 얘기. 그러니까 좀 우리 모두가 좀 체감을 하기 위해서는 한 3, 4년 정도 더 걸릴 그렇습니다.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미국도 그랬는데 네. 저희가 뭐 미국보다 특별히 지금 조건이 나지는 나을 않죠. 이유가 없죠. 예.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정부의 정책이나 대책에 대해서는 요즘 들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가시적으로 좀 정책들이 보완돼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도 많이 나오는데 교수님도 좀 이런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 참 돌파구를 찾기가 사실, 왜냐하면 트럼프와 중국 때문에도 상당히 어려운데요. 네. 이 극적인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까는 적어도 전 장하성 실장께서 얘기를 하신 연말과 내년 연초를 얘기하신 거는 이런 걸 염두에 뒀다고 생각됩니다.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나고 났을 때는 가부간에 트럼프가 단핵이 되든 아니면 트럼프가 계속 진행이 되든 아니면 뭔가 중국에서 이제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무역 협상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중국은 무조건 11월 달까지는 가만히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좀 글로벌 경제 상황이 또 우리나라 고용 상황에도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좀 당연히 지켜봐야 우리가 되는. 수출입에 의존하는 것이 굉장히 GDP 대비해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영향을 훨씬 많이 받습니다. 미국보다도. 네. 오늘 교수님하고 얘기하고서도 또 느낀 거는 참 쉽지는 않다. 이 길이 좀 길게 봐야 된다. 뭐 이런 거는 느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